네, 여러분들과 함께 시황 살펴볼까요? 네, 나스닥이 마이너스 5.82%. 어이씨, 너무 많이 빠졌다. 이거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네, 오늘 이거 차트 봐봐. 야, 내려 꽂아버린다. 파동 자체가 A, B도 되게 짧다. 그냥 내려 꽂아버렸어요. 네, 계속적으로. 근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요. 가장 뭐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미국이라고 우리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선입견도 그런데 야 미국 나스닥이 마이너스 거의 6%잖아요. 서킷 브레이크? 네, 그거 발동되지 않을까? 특히 S&P 500 자체가 뭐 나스닥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봐. 야 근데 S&P 500 자체가 마이너스 5.97% 보통 서킷 브레이크가 6, 7%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잠시 일시적으로 멈추는 상태? 시장 자체가 너무 패닉 상태다 보니까 야, 그 정도 상태로까지 지금 하락했어요. 이거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엉망이야. 너무 엉망인 것 같아, 진짜. 이게 뭐 이게 증시라고 볼 수도 없잖아. 이거 뭐 거의 전쟁 난 수준 아닌가요? 이 정도면? 거의 미국이 폭격 맞았다? 뭐, 그런 수준 아니에요? 어우, 너무 심하다, 진짜. 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이거 S&P 500 자체가 마이너스 5.97%까지 떨어져. 유럽 증시도 많이 빠졌네요. 아, 유럽 증시도 장난 아니다. 물론 이제 그나마 뭐 상대적으로 비했을 때는 1% 정도 덜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S&P 저기 유럽 증시도 많이 빠졌어요. 스톡스 600이 마이너스 5.12%, 독일의 닥스 지수가 마이너스 4.95%, 영국 FTS가 마이너스 4.95%. 야, 그러니까 5% 정도 빠진 거잖아. 프랑스 카크가 마이너스 4.26%, 이탈리아 MRB 지수가 마이너스 6.53%.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아니 물론 이제 이게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는 것 같지 않던데. 왜냐면 이게요, 미국 증시가 여서도 6%대 빠진 거잖아요. 5% 6%대 빠졌죠. 여도 5% 6% 빠졌잖아. 근데 그 전날에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지금 호주 증시 마이너스 2.44. 그리고 제가 아시아 증시 좀 이렇게 볼까요? 아시아 증권시장. 네, 니케이 지수가 마이너스 2.75%, 토픽스가 마이너스 3.37%. 그러니까 일본 증시가 좀 많이 빠졌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중국 쪽하고 홍콩 쪽은 이게 휴장이었거든요. 이건 휴장이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휴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홍콩 항생 지수 쪽은 우리가 지금 체크할 수 없는데 그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52%, 마이너스 0.23% 정도 빠진 거고 호주 증시가 마이너스 2.44%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한국 증시가 그나마 선방했죠. 오히려 한국은 코스닥이 5.7% 상승해줬고 코스피가 하락폭이 마이너스 0.86%였어요. 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로 해가지고 선방한 부분이 있긴 있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코스닥은 더 상승했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증시는 지금 폭락하고 있고 폭망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그나마 현재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요일 날 좀 선방해 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니케이 상 봐보세요. 니케이가 지금 마이너스 2.57% 빠졌고 토픽스가 마이너스 3.37% 빠졌잖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호주 증시도 마이너스 2.44% 빠졌잖아.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미국 증시가 뭐 폭망했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은 객관적으로 데이터 보고서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트럼프 관세 정책에 의해서 무역 전쟁이 뭐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다가 오늘 그냥 방송을 좀 여유롭게 하죠. 제가 원래는 평일날은 시간 관계상 좀 말을 좀 빨리 하고 빨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약된 내용만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말이니까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죠. 근데 중국에서 34%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했죠. 그러면서 무역 전쟁이 이하 증시 패닉 제목 잘 뽑았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 여기다가 지금 미국이 우선 난리 쳤어요. 그 뭐 보복 관세 해가지고 뭐 54%인가? 야 보복관 상호주의 관세인가? 상호 관세. 그걸로 해가지고 중국에다가 54% 부과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10%전 세계적으로 다 한국도 25% 부과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이제 보복 공세를 한 거죠. 보복 관세. 그래서 34% 부과한 거고 오히려 미국보다 덜 부과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그러면 중국만 보복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EU가 남아 있잖아. 예. EU에게도 지금 20%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시 또 EU에서도 폭탄을 날리지 않을까요? 엉망이야. 시장 자체가 엉망이야, 엉망.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유독 강하게 빠져요. 아, 그래서 제가 비교해 드린 거예요. 지금 시장 자체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시는 관세 정책이 뭐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거 해가지고 미국 좀 괜찮을 것 같았는데 아니 뭐 이것도 물론 이제 오늘은 그나마 새벽에 이거 미국 달러 인덱스가 기술적 관점에서 이전에 좀 폭락했다가 상승 관통의 캔들 나와주면서 좀 어느 정도 잡아주긴 했는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었다면 미국 증시가 좋아져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은 미국 증시예요. 이거는 결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가 미국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식 자체가 왜 중요한 거냐면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영역이잖아. 근데 그 가치가 선반영된 상황에서 미국 가치가 안 좋다는 얘기인 거잖아. 미국 가치가 가장 안 좋아.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동네에 있는 유럽 증시가 있고 그 옆에 동네에 있는 중국 증시가 있고 또 여기 이웃 동네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나마 지금 뭐 한국의 가장 큰 문제였던 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이제 해소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그나마 금일장에서는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선방했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선방한 건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뭐 마이너스 6% 빠지고 5% 빠지고 한 부분이 너무 우리 한국 증시에 당연히 영향을 주죠. 주긴 주는데 뭐 상대적인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나마 뭐 선방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나마 좋은 건 아닌데 상대적인 관점으로 해서. 그리고 이거는 뭐 글로벌 경제 분위기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뭐 거부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 이거는 다 똑같이 느끼는 그런 악재인 거고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한국은 그나마 좀 잘 선방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독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고 증시는 이런 상태인 거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볼게. 근데 이제 오늘 좀 특이했던 게 뭐였냐면 그래 근데 지금 빠졌다. 코인 쪽이 그나마 좀 선방해 준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금 가격도 금도 마이너스 2.10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코인 쪽이 아까 전에 살짝 올라간 건 있었는데 0.38% 정도 지금은 살짝 빠졌다. 그래서 약간 지금 뭐 대체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코인 쪽 아닌가, 비트코인 쪽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나마 뭐 약간 선방해 줬다 이런 건 있는데 차트 자체가 그렇게까지 안정된 상황은 아니어서 추세 자체가 그래도 약간 움직인 것 같긴 한데 약간 그래도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코인 쪽이 그나마 이제 다른 자산군 중에서 투자 자산군 중에서 여기에서 좀 지지하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서 매집봉 만들어놨네. 저항대 걸리고 상대적으로 그나마 뭐 팬데믹이 아니라 패닉 상태인데
다른 투자 자산군 대비 그나마 약간 선방해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코인 쪽 시장도 한번 예의주시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보시다시피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하잖아. 금시장도 우리가 한번 같이 봐볼까요? 금. 근데 금은 꾸준하게 올라가긴 하죠. 그러다가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야 근데 금도 폭락했다 야. 많이 빠졌네. 근데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런 거에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금 자체도 여기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 준 자리 상승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을 준 자리 조정으로 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승 추세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금 가격이 크게 조정받았다. 그렇죠. 여기가 무너졌지. 이 자리가 무너졌다. 이 자리가. 여기도 좀 지금 단기 조정 자리는 많긴 많네. 근데 금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금까지 빠졌다. 이 얘기는 진짜 세계 경제가 너무 안 좋다고 봐야죠. 유동성 자금이 지금 너무 안 좋다고 보죠. 아, 그리고 오늘 그 금이 빠진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에 영향이 더 있을 거예요. 우선은 이제 여기가 차익 실현 물량이 있겠죠. 이게 이 차익 실현 부분이 있는 이유가 이게 보통은 이제 금을 안전자산을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약간 해칭 개념이 있는 건데 이 보통은 수익 관점 본다면은 이 주식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증시가 미국의 나스닥 자체가 폭락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5% 6%씩 빠졌잖아. 두 번이나 빠졌잖아. 그러면 이제 분명히 손해가 날 거야. 내가 지금 손해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러면 이 손해를 복구하려고 한다면 어떤 관점이 있냐면 금을 익절하면 돼요. 내가 금에 투자한 부분을 익절해가지고 이 손해를 복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전략이 있거든요. 뭐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금각이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이유는 뭐가 있냐면은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가 빠지다가 오늘 급격하게 올라왔잖아요. 물론 이제 지지 라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달러가 강세가 됐잖아요. 그럼 달러가 강세가 되면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시장에 금 가격이 하락한 요인은 이 요인은 우선은 이제 뭐라고 하지? 제가 용어를 까먹었어. 용어 좀 찾아봅시다. 금, 기금소. 따라라. 여기도 없네, 요 용어가. 하여튼간 이제 이게 뭐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금 가격 자체가 좀 폭락한 이유는 차익 실현 물량도 있고, 뭐라고 하지? 차익 실현 물량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반등한 부분도 있어요. 그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 가격이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추세 자체가 크게 무너진 영역은 아니잖아요. 추세 자체가 이렇게 크게 무너진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 자체를 뭐 금에 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뭐 글로벌 경제 이슈로 해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야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인 쪽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금 가격이 좀 빠지다 보니까는 코인 쪽으로 약간 쏠린 면도 없잖아 있네. 그치?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코인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까. 근데 코인도 보시게 되면 여기가 단기 지지 라인은 되죠.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의 돈의 흐름 자체가 여기서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갔잖아요. 뭐 1조 달러인가? 하여튼간 1조 달러 정도인가? 하여튼간 빠져나갔대요. 근데 그 빠진 나간 돈이 어디로 가긴 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간 게 달러 인덱스 현금화 부분으로 갔고, 그리고 제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에게 그 방송을 좀 진행했었죠. 어떤 관점에서 좀 진행을 했냐면은 어디 있지? 이거 주식 자금 탈출 현금화 신호탄. 이때 방송할 적에 그 개인과 기관계가 있는데 기간이 있는데 기간은 이제 큰 물량이고 그 큰 물량을 현금화 시키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MF 유동성 자금으로 하여튼간 현금화 현금화가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현금화 부분이 뭐 달러도 갈 수가 있고 뭐 단기 금융상품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현금성 자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금 쪽으로는 지금 얘 빠졌으니까 금은 좀 지금은 조정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인 쪽이 그나마 하여튼 뭐 주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다른 쪽으로 해칭 개념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오유 씨. 그리고 이전 시간에도 좀 이거 다 이야기해 드린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 여기서 매집봉 세워놨다고 이야기했고. 근데 아니라니까 이거 저거거든요. 빅스 현물 지수예요. 근데 지금 빅스 현물 지수가 45까지 올라왔어요. 보통은 이제 27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27이 아니라 뭐 45까지 올라왔으니까 얘가 언제냐? 이거는 2024년 8월 1일자에 이렇게 올라왔었고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라왔네. 그 얘기는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요때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빠진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때 보시게 되면은 올라간 게 22였다가 그냥 65까지 확 올라갔지. 근데 지금 자체가 이거는 추세거든요. 이건 추세가 아니라 변동성이었죠. 쌍바닥 때리고서 올라간 거니까 이거는 그냥 단기 추세, 단기 매집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현재 상태는 보게 되면은 빅스 지수를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변동성 자체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에는 이게 빅스가 지금 40을 통과했잖아요. 40 이상이 나잖아. 그러면 올라갔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지 라인 걸릴 거 아니야. 여기 걸릴 거 아니야. 그 지지 라인이 얼마야? 씨, 난리도 아니다. 야. 지지 라인이 29란 말이야. 그 빅스가 40으로 가는데 떨어져 봤자 20에서 논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20이 아니라 30, 30에서 노는 거잖아. 여기가 지지 라인 29니까. 그럼 결국에는 앞으로도 변동성은 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간혹 가다가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계시죠? 뭐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서 뭐 저점이 어디예요? 특히 이제 주식 하신 지 2, 3년 차 분들이 주로 좋아하시는 게 이제 저점 매수. 네. 저점이 어디예요? 저점 찾기 놀이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저점 찾기 놀이 하다가 여기가 저점이에요? 이런 놀이 하다가 겠죠. 지금 뭐 저점 찾기 놀이 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빅스 지수만 보셔도 앞으로도 변동성은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올라갔다 그냥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렸는데 올라갔다가 여기서도 변동성이 계속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변동성은 네, 많이 좀 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뭐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근데 그건 있죠.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 자체의 그 파동을 봐봐요. 나스닥 파동을 여기가 이제 더블탑을 준 거잖아요. 3탑 줬다. 3탑 주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 꽂아버린 거잖아요. 여기까지 내려 꽂아버렸단 말이야. 꽂은 자리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그냥 여기 이런 데서 걸리는 거잖아. 그치? 그냥 뭐 반등 같은 것만 있긴 하겠다. 그치? 여기가 존재하니까. 이 자리가 크잖아. 그치? 여기 작은 자리고, 그치? 그럼 작은 자리는 이거고, 이거일 거 아니야. 그럼 올라가면 걸릴 거고. 예. 까마득하죠? 그냥 지금은 이제 반등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나마 그건 있긴 하겠다. 뭐 시장 심리가 안정화되냐, 안정화 안 되냐, 그게 핵심이긴 하겠다. 근데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변동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뭐 빠진 것 자체가 좀 크게 빠졌으니까. 그걸 좀 감안하시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현재 시장 분위기는 당연히 뭐 방어적 투자 전략이죠. 뭐. 요새 그 하락 종목 개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2,700개. 어제는 500개였는데 오늘 460개, 400개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해놨는데 다 빠졌어. 씨. 야,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8.39% 빠지고 TSMC가 마이너스 8점 아니. 그러니까 기본 자체가 뭐 엔비디아가 8% 빠졌으니까 엔비디아가 뭐 이런 식으로 내려 꽂아버리고 있으니까 엉망이야.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뭐 쓸 수 있는 단어가 엉망이라는 단어밖에 없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란 이제 기본적인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데서 근데 이거 지금 기본이 없어 버렸어. 아, 이거 말 다 했죠. 뭐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8% 이상 빠졌으니까 뭐 말 다 했지. 이거 다 빠졌어. 엉망이야. 뭐 어디부터 이거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브렌트유가에 빠졌어요. 브렌트유가 70달러 다 깨졌죠. 여기 전저가 다 깨지면서 지금 65달러, 뭐 저가로는 64, 야, 브렌트유가 64달러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어이씨, 난리도 아니네. 10년물 채권, 그나마 뭐 10년물 채권 금리가 약간 밑꼬리 잡아주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10년물 채권 금리가 3.8%까지 빠졌어. 야, 얘 올라왔겠다? 잠깐만. 얘 올라왔을 것 같은데? TMF? 채권 가격? 요새 그 최상목 미국 채권에 투자했다고, 어? 아이고, 참. 경제 수장 자체가. 그래도 채권 가격 올라온다, 그쵸? 채권 가격, 이때가 64까지였죠. 64까지 올라갔다 빠졌다가. 근데 많이 올라온 건 아니다. 여기까지 이때가 6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64까지. 근데 지금은 빠졌다가 요 정도 47달러 정도 올랐으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온 건 아니네. 그리고 투자 자체가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올라오기는 시점은 아니긴 하네. 그치? 이렇게 되고. 근데 올라오긴 하겠죠? 뭐 오늘 그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었잖아요. 뭐 고용보고서하고 이제 실업률 발표가 있었는데 고용보고서는 뭐 예상치보다 좀 나아진 결과 나오긴 했죠. 실업률은 4.2% 정도.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미국
경제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미래 가치가 저평가되기 시작하긴 했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들 분석가분들이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시점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했던 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2회 정도? 2회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많아봤자 뭐 1회? 1, 2회 정도? 근데 오늘 나온 레포트로 보니까는 이야기 시장 분위기 보니까 4회 그래서 1% 1%포인트 내린다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은 6, 7월 위기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6, 7월 위기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과연 6, 7월 위기설이 나올까? 근데 안 나올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오늘 너무 많이 빠졌어. 미국 증시가. 근데 여기서 나올까?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컵 만들어줬지. 그 다음에 올라갔지. 그 다음에 떨어지지.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지지라인이네? 오씨, 야, 지지라인이구나. 네, 지지라인이긴 하다겠지. 어차피 떨어질 때마다 지지라인이긴 한데, 그래도 보이긴 한다. 그러면은, 이게 올라갔다가 빠진 다음에 지지하고서 올라가면 이 걸리잖아. 그러면 여기고, 그러면 이렇게고. 그래도 빠질 수는 있긴 하겠다. 야.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그치? 이 공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빠질 수 있긴 하겠다. 그래서 밀리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1, 그 다음에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3. 그러면 A파, B파, C파. 그걸 C파를 간과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겠다. C파를 간과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여하튼 간에, 그리고 지금 나스닥 지수 좀 빠진 거 보니까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빠진 부분이 장대 음봉으로 빠진 거잖아요. 캔들이 뭐냐? 클로징 블랙 마르보조 캔들 나왔죠. 클로징 블랙 마르보조. 그럼 클로징 블랙 마르보조 캔들 나왔다는 얘기는 그럼 매도세가 지금 아직까지 강하다는 얘기지. 매도세가 아직은 강하다. 물론 반등이 있긴 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빠질 적에 갭 하락하면서 빠졌잖아. 그치? 그럼 갭을 매끄러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은 있네요. 그런 거 있고. 그러면 뭐 잔존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6, 7월에 위기설은 아직은 잔존한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우선은 이제 오늘 증시의 문제점이 그거였잖아요.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것이 중국에서 미국의 관세 34% 부과한 부분. 그게 트리거가 됐잖아. 뭐 아까 전에도 좀 언급해드렸는데 유럽에서 다시 또 미국에다가 보복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은 근데 유럽도 안 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유럽 위원장인가요? 그분은 이제 협상을 해보겠다. 근데 협상이 안 되면은 보복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관세를 시행을 했잖아요. 글로벌적으로 상호 관세를.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협상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말이 오락가락하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뭐 행정부라고 할 수 있고 그쪽 관계자는 협상은 없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은 가능하다. 근데 협상이란 영역은 뭔가 진짜 미국에게 큰 것을 가져다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있는 이야기를 했지만 누가 뭐 미국에게다가 뭐 뭘 큰 걸 갖다 줘. 지금 뭐 그렇게 갖다 줄 만한 그 경제적인 상황이 못 되잖아요. 아, 그래서 뭐 협상 가능성이 있지만 그 협상 자체가 뭐 시장을 떠받쳐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하나 큰 거 한 발이 남아있지. 그 큰 거 한 발은 지금 첫 번째가 중국이었어요. 오늘 중국에서 34% 관세 부과한 부분 미국에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예. 거기다 또 이제 잔잔하게 또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라든지 뭐 다른 나라 뭐 제가 보기엔 캐나다도 보복 관세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캐나다에게 관세를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부과한 건 아니니까 물론 일부는 있긴 있으니까 캐나다는 모르겠어. 캐나다는 그렇게까지 뭐 약간 충격이 있긴 있겠지만 그러면 이유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유럽 연합이. 유럽 연합이 만약에 또 보복 관세 부과를 중국처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최소 못해도 10% 정도라든지 그러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반등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좀 하락하면서 반등했다가 저항대 걸리면서 그 소식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관세 이슈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장 자체는 온전하지는 않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제 방송에서 짚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발 불스트 비링 경고. 지금은 어떻게 투자할까? 요 관점은 이야기됐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 전반적으로 다 살폈죠. 그리고 좀 특이했던 부분은 이건 있었어요. 우선 뭐 비트코인 쪽인데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게까 아직까지 뭐 특이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해칭 개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이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지 라인 자리에서 크게 좀 반등해 준 부분은 이것도 그냥 반등의 영역이라 가지고 뭐라고 할 영역은 아니에요. 그냥 그냥 뭐 현상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건 그냥 심리의 관점의 영역. 물론 이제 이 심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지표값들을 통해 가지고 이 심리를 뽑아낸 거긴 한데 근데 심리는 뭐 아무래도 뭐 주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영역을 아니어서 돈 버는 데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는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심리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돈 버는 관점하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이 더 고려되긴 하겠죠. 우리 그 멤버십 가치 투자 방송 제목에도 이렇게 해놨죠. 위기가 오히려 기회이다. 뭐 다들 아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컨트라이언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타이밍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 되게 난이도가 높으신 분들이죠. 퀄리티가 높으신 분들이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데 왜냐면 이제 가치 투자 방송이다 보니까 뭐 일반 대부분은 이제 모멘텀 투자자 분들이시니까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위기 속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 컨트라이언 전략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회죠, 솔직히. 지금은 기회죠. 기회.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근데 모멘텀 투자 입장은 다르죠. 그래서 혹시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돈가치 TV 자체가 이 포커싱을 가치 투자로 하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모멘텀 투자까지 살펴 드릴 역량은 안 되고 캐파는 안 되고 그냥 가치 투자 관점을 본다면 오히려 전 기회예요. 컨트롤 전략을 좀 충분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만약에 본인이 가치 투자에 어떤 역량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건 아니죠. 그냥 뭐
감정적으로 뭐 지금 극한의 공포예요, 뭐 패닉이에요. 이거는 의미가 없죠.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가치 투자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건 모멘텀 투자자분들의 감정인 거죠. 근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제 이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아니 시장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니 시장 자체가 지금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아까 그 다 체크해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지금 글로벌이거든요. 한국은 좀 그러긴 한데 한국 이야기하지 맙시다. 네, 지금 상태가 여기잖아요. 이게 이그 요때 요 상태고 그다음에 다시 빠진 여기네요. 그죠? 지금이 이 상태죠. 이것도 다 제가 예측을 해 놓은 거잖아. 그렇죠? 야, 진짜 이거 작년에부터 제가 그려가지고 예측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요 상태, 요 상태. 그럼 요 반등이 하나 나와주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나와주겠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제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관세 이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올라간다고 파월 연준 의장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올라가요.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거든요. 관세가 부과됐으니까. 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있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외부적 요건에 의해서 올리는 거죠. 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판매. 근데 그것은 이제 수요가 막 따라줘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 가지고 그거는 경제가 활성화를 됐었지. 근데 지금은 관세 부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물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뭐 관세가 25%가 한다면 최소보다도 10% 정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기업들이 제품을 판매했을 때 이윤이라도 약간이라도 남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발생이 되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파월 연준 의장이. 근데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일시적인 나타나를 썼어요. 그럼 빠지겠죠. 빠지면 뭐가 발생하겠어요? 예. 이제 빠지는 상황. 예,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갔다가 빠지는 요 상황이 이제 디스 인플레이션 되겠죠. 아무래도 올라갔다 빠지는 거니까. 근데 빠지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떨어지는 타이밍이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디플레이션 상황이죠. 그 미국이 이제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그러면 진짜 심각하죠. 미국이 디플레이션으로 가버린다? 물품을 안 사. 너무 비싸 갖고서 저축만 해. 미국의 국민들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엉망이야, 진짜. 너무 엉망인 것 같아. 그리고 뭐 요거는 지금은 이제 증시 자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뭐 여러분들 아시죠? 뭐 계단식 하락 이런 거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 다 아시는 거 엘리어트 파동 상승파 하락파 있잖아요. 이렇게 상승파일 때는 당연히 이제 모멘텀 투자 모멘텀 투자자분들은 좋죠. 올라가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잡는다 하더라도 내 고점에 잡았잖아. 단기 고점에 잡아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올라갈 거잖아. 그래서 모멘텀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상승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건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인 거고.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질 때는 이거는 이제 가치 투자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예상되는 거잖아. 어떻게 예상되는 거냐면 이거 제가 여기서 써드릴까요? 이게 좀 그래도 이게 제 말로 하는 것보다 모멘텀 투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제 모멘텀 투자법 이렇게 유행하고
매매법이죠. 그 여러분들 저런 거 매매법 아니에요. 뭐 저기 뭐 스캘핑, 단타, 뭐 스윙, 뭐 중장기 이런 건 매매법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래야 이제 그런 걸 매매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 테크니컬적인 거지. 그걸 매매법이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너무 좀 그래요. 네. 그거는 테크니컬 그걸 매매법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기간에 의해서 나뉘어진 것뿐인 거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모멘텀 투자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할 때는 이제 가치 투자가 주목을 받죠. 그런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어,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였잖아요. 파월 연준의 의장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인플레이션. 근데 그 인플레이션 뭐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에요. 관세니까. 그래서 올라가다 내려오면 다시 이제 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올라가다가 일시적으로 올라가겠죠, 물가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 찍었다 칩시다. 뭐 3% 정도. 그러다가 이제 수요가 떨어지니까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그러다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그럼 결국에는 경제가 안 좋아지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런 장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이 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데 세계 경제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진 않잖아요. 거기다가 가뜩이나 어떤 게 있냐면 금리가 상승할 때는 금리가 괜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연준에서. 그 금리가 올라갈 때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해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금리 상승은 시장이 좋을 때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그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인데 실제적으로 본다면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앞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잖아요. 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물가가 떨어져서라기보다는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물론 이제 물가만 떨어지면 괜찮긴 한데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까지 지금 달라붙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는 그래서 금리 인하 횟수도 원래는 1, 2회 정도였는데 올해. 근데 지금은 이제 4회까지 늘어났잖아요.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의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경기가 둔화되는 거고. 그 경기가 둔화되면 당연히 어 지수는 미래 가치를 주식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가치 투자로 가는 타이밍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투자는 의미가 없었죠. 근데 이 투자가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모멘텀 투자가 의미가 있을 때가 언제 있냐면 여기죠. 예, 이 자리죠. 저점 자리. 예, 그래서 요거 반등하는 거, 요거 먹는 거. 근데 이거는 이런 거 투자하시는데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예, 운 좋아서 수익 낼 수도 있는데 그건 별 의미 없죠. 그럼 뭐 어차피 확률 매매니까 이 확률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뭐 이 확률 맞춘다 안 맞춘다는 것은 거론할 수준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재미삼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야기하는 수준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건 경제하고는 별 의미 없고 그냥 파동의 영역이고 차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를 할 영역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상승장일 때 금리 상승일 때는 모멘텀. 근데 금리 인하일 때는 당연히 가치 투자. 그러니까 요새 주목받는 게 워렌 버핏. 그래서 워렌 버핏은 성장주에 다 매도 다는 아니고 상당수의 그 애플에서도 지분을 매도 때렸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투자했어요? 1번에 투자했죠, 1번에. 1번은 왜 투자했어요? 1번은 금리를 올리잖아요. 왜? 1번이 왜 금리 올려? 경제가 좋으니까 올리겠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치 투자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뭐 요 정도 수준에서의 모멘텀 투자를 그 했던 습관 자체가 있죠. 이만큼의 내가 했던 습관이 있다 보니 이 습관을 버릴 수는 없다 보니까 요거 해 먹으려고 하는 건데 이 얘기는 의미 없죠. 전체 자체가 가치 투자인데 그냥 뭐 그냥 하지 맙시다. 언급 수준 자체도 안 돼요. 그래서 수준이 되면 이야기했는데 수준 자체가 안 돼요. 레벨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가치 투자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염두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정도면 뭐 전반적인 거는 이야기 다 끝났죠.
그냥 이제 기본적인 거 제가 정리된 자료를 갖다가 말을 이어가 볼게요. 미국 시황 함께 볼까요? 미국 마감 시황 봅시다. 그래도 으씨. S&P 500이 나스닥보다 더 빠졌어. 이거는 너무 충격이다. 야. S&P 500이 마이너스 5.97%. 나스닥은 전고점 대비 22% 하락하면서 공식적으로 베어마켓 하락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2025년 4월 2일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 전반에 대한 고율 관세를 발표하였고 중국은 이에 즉각 대응을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발표, 미국산 전 제품에 대해 34% 관세 부과. 추가 조치,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등재를 했습니다. 미국 기업 듀폰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개시. 주가는 마이너스 13% 하락했습니다. 전면적인 무역전쟁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며 투자 심리는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하락의 가장 큰 피해는 중국과의 연관성이 높은 기술주와 수출주에 집중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죠. 뭐 애플이라든지 미국에서 중국에 있는 공장을 인도 옆 나라 지도 보면서 얘기할까? 오늘은 그래도 주말이니까 비도 오고 그냥 좀 여유롭게 이야기하자. 이 여기 있죠. 이게 중국에 있는 공장을 미국에서 인도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옮긴다는 소식에 의해서 인도가 한때는 주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인도가.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빠졌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상대적으로 그 바이오 기업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또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많이 빼긴 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뭐 인도보다는 중국에 더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애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애플 일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7%, 주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3% 하락했고 엔비디아 아까 뭐 8% 이상 빠져서 7%, 10%, 테슬라가 마이너스 10%, 보잉도 마이너스 9%, 캐터필러도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는 중국 생산 및 수출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보잉과 캐터필러는 중국향 수출 비중이 높아 다우지수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 미국은 이제는 뗄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관세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말이 안 맞죠. 근데 너무 뭐랄까 경제에 대한 일도 일도 어떤 개념이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경제를 진짜 너무 1차원전 수준. 10년 만기 미국 국제 수익률 4% 아래로 하락했다.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채권 수요가 급증했다. 근데 이제 이게 채권 수요가 급증하는 영역이 이게 폭락하면서 빠지기 때문에 이게 경기 침체의 신호인 불스티프닝이 발생했거든요. 그게 핵심인 거죠. 뭐 단순하게 뭐 채권 금리가 근데 어차피 채권 금리는 앞으로도 빠지긴 빠질 거예요. 어차피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니까. 근데 요새 그런 이야기 있죠. 뭐 채권금리만 빠질 수도 있다. 뭐 기준금리 안 떨어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물론 그렇게 되죠. 왜냐면 시장의 반응은 채권금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기준금리라는 것은 정책금리이기 때문에 그게 시장을 반영하는 영역이 아니라 정책적인 금리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에 의해서 그냥 채권금리가 빠질 수도 있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채권금리가 무작정 빠지진 않죠. 여하튼 간에 지금은 뭐 불스티프닝 상황, 빅스지수, 공포지수 40포인트 초과 상승,
팬데믹 급락기 이래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시장 참가자들이 극단적인 단기 변동성과 심리적 패닉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7일 트루스 소셜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나의 정책은 절대로 결단코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이는 시장의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중국에서 이제 34% 관세,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잖아.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거의 6% 수준으로 빠졌잖아요. 근데 그걸 보시고 나서 약간 이제 뜨끔하신 것 같아. 예, 뜨끔하셨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방어적 논리로 해가지고 내 정책은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가장 자연스러운 게 순리인 거잖아. 어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순리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본인의 의지를 이야기해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마음적으로는 약간 뜨끔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 뜨끔한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를 표현했으니까 뭐 시장은 더 안 좋게 반응을 한 거죠. 이는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의미했다. 이거는 의지의 영역이 아닌데. 이건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경제의 영역인데. 이거는 생각의 영역이 아니야. 이념의 영역이 아니야. 경제는 돈의 영역이지.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이제 가치관 그것을 실현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경제는 오직 돈만이 존재하는 곳이 경제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 무역 전쟁이 더 악화될 것이고 미국은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전략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주간 하락률 S&P 500이 마이너스 9%,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9.01%, 나스닥이 마이너스 11.82% 주간 기준. 기술주 거품 붕괴 시기와 유사한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S&P 500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이래 최대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야기하는 게 특히 S&P 500은 주간 기준으로 팬데믹 초기 이후 최악의 성장을 기록했다. 시장 하락의 주요 트리거는 무역 전쟁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이며 관세 조치와 보복 관세는 관세 조치와 보복 관세는 실제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가능성이라 실제적으로 유발을 하죠. 그러니까 요번에 그 시장 하락의 주요 트리거는 무역 전쟁. 그냥 이걸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관세 영역이었잖아요. 이 관세 영역이 그냥 일로 넘어간 거야. 무역 전쟁으로 넘어간 거야. 제가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뭐 몇 주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캐나다하고 미국과의 어떤 관세 보복 전쟁 그것이 바로 무역 전쟁을 촉발할 거라고 글로벌 전쟁은 그게 시그널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뭐 아니랄까 이제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까지 하니까. 근데 이게 무역 전쟁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재임한 거잖아. 근데 전임 시절에도 무역 전쟁이 있었잖아. 그때도. 근데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진행하는 동안 주가 다 하락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때. 근데 요번에도 또 하는 거야. 근데 요번엔 더 심하지. 근데 요번에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워낙 그 바이든 대통령 때 경제가 너무 좋았잖아. 미국의 경제가 최상이었잖아. 와 올라갔지 세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롤러코스터 같은 거지. 뭐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역 전쟁 관세 이슈로 터지니까 떨어지는 낙폭이 너무 큰 거야. 약간 기저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많이 올라간 것 대비 떨어지는 것이 낙폭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이건 그런 게 있는 거지. 하여튼간
그래서 그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의 패닉이죠. 왜냐면 이게 여기까지만 얘기해. 관세 조치와 보복 관세는 실제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아니라 그냥 유발하는 거죠. 이건 뭐 의지잖아. 안 바꾼대잖아.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노선 유지로 인해 단기적 반등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근데 뭐 기술적 반등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뭐 있을 수 있고. 향후 리스크 요인 중국의 비관세 장벽 확대 가능성.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진짜 비관세 이게 지금 관세로 인해 가지고 34%를 부과를 한 거잖아 중국에서. 근데 미국이 지금 관세를 부과한 그 논리가 뭐냐면 비관세 영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관세를 부과한 거거든. 그러면 중국도 똑같이 이게 지금 중국은 34% 부과한 것이 관세 영역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34% 부과를 한 거잖아. 아니 54% 부과한 거잖아. 그거 대비해가지고 34%한 거잖아. 근데 이건 관세 영역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 이게 비관세 장벽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관세 영역이 아니라 비관세 영역까지 확대하게 되면 그건 더 글로벌 경제가 처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지금 34%는 저거예요. 관세 영역이에요. 근데 비관세까지 넘어가 버리면 뭐 더 심해지는 거죠. 현재 상황은 단순한 조정을 넘어 구조적인 정책 리스크로 인해 하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반응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늘 여러분들 그 고용 보고서 발표 있었죠? 그거 발표가 나오면서 연준 의장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중에서 역시 그분은 그냥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 그러니까 주식하고 갈 관점이었어. 이게 뭐냐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타이밍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타이밍이 지금 뭐 증시가 폭락자 이건 관심 없어. 그분이 바라보시는 것은 실질적인 미국의 경제 데이터야. 이 경제 데이터의 관점으로 보고 계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저번에도 계속 언급해드렸지만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발표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끝난 거야. 제가 얘기했죠. 계속 끝났다고. 왜냐면 이분은 증시를 안 봐. 그냥 경제 데이터만 본다고. 근데 경제 데이터를 봤는데 금리 인하 시점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끝난 거지 뭐. 이제 아마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시장의 그 압력이라든지 그 부담을 적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0.25% 포인트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25bp. 25bp를 이야기한다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금리 인하할 때. 근데 첫 번째 금리 인하할 때 만약에 50bp를 이야기해 버린다. 에? 이러면 충격이 크지. 왜? 급하다는 얘기거든. 마음이 급하다는 얘기야. 이건 아닌데 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25 하여간 금리 인하하기 시작하면 그건 끝났다고 봐야 돼요. 미국 경제 게임 끝났다고 봐야 돼. 왜냐면 그 지금 연준 의장은 경제 데이터 보고서 판단하는 거거든. 경제 데이터는 결과론적인 거야. 근데 주식은 결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가치 갖고 하는 거잖아. 가치 투자 갖고. 잠시만요. 소리? 잠시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화될 경우, 그 진짜 실적 발표가 이제 4월달 들어서면서 나오기 시작할 거죠. 4월달, 5월달? 네, 중국 노출도에 따른 차별화 심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그 2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될 거거든요. 그렇잖아. 이게 지금 관세 발표되고 실제적으로 그 가격을 올리는 타이밍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분기 실적에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줄까라고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관세 이슈로 해가지고 영향을 주는 실적 발표는 언제, 당연히 뭐 3분기겠죠. 2분기 때 근데 그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모르겠다.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3분기 뛸 것 같아요. 3분기. 3분기면은 이게 발표되는 게 지금 5월달이지.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그러면 7, 8월달? 예, 이때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때 빠지겠다, 그치? 이때 빠지겠다. 왜냐면 관세 영역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가 반영되는 수치는 저는 2분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2분기 이제 4월달, 5월달에 이제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렇게까지 충격적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그럴 거예요. 그렇게까지 충격적이는 않을 거야. 그러면은 그나마 이제 B파동이 만들어질 거고, 그 C파동 어디서 나오느냐? C파동 이제 3분기에서 나올 거예요. 3분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우선 뭐 어, 그 나중에 좀 이야기할게요. 하여튼간 3분기에 나올 거야. 그 3분기는 언제 발표돼요? 6, 7월 달에 이게 지금 4, 5월 달에 발표되잖아. 그 3이면은 6, 7, 8이잖아. 그치. 8, 9월 달이 이기나? 하여튼간 3분기 이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하여튼간 그러면은 6월 달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가지고 9월 달? 예, 여기까지 저 위험 구간으로 봐야지. 요때까지 위험 구간. 6월 달에서 9월 달이 위험 구간. 그러니까 지금부터 위험적인 부분으로 고려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충격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충격적인 것은 6월달, 9월달인 거지. 근데 그 6월달, 9월달은 아까 전에 이거 잘 봐보세요. 이거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 이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잖아, 이거. 예측해서 만들어 놨잖아. 근데 뭐 아니라 할까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리잖아. 예측한 대로 이렇게 나와 버리잖아. 그러면 요거는 있을 거란 말이야. 요거는. 그리고 나서 저는 이거까지 생각한다고, 이거. 바닥까지. 그리고 이 바닥을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되게 빨라질 거야. 왜냐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 속도는 너무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6월 달에서 9월 달 요때. 예. 요때가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충격을 받으시면 안 돼. 지금은 너무 충격을 받으시면 안 돼. 오히려 지금은 기회라고 보시는 게 맞지. 상대적으로. 왜냐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파동보다 이게 더 무서운 파동인데. 왜냐면 이건 길어지잖아. 이 장기로 간다고. 그리고 이제 아마 저금리로 빠질 수도 있어요. 보통은 지금 2, 3%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연준에서. 근데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고 0%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간.
저금리까지 떨어지. 그러면 이제 그때가 뭐가 돼? 그때가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타임이 될 거야. 그때가 집을 살 수 있는 타이밍.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집을 사는 타이밍이지.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집을 사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확 올라가면 이제 또 돈 엄청 버시겠지. 집을 통해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여하튼 간에 이거 하나 남아 있다라는 거 있으니까 그걸 좀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거고. 네, 미국 마감 시황은 요 정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섹터, 예,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 2,700개가 하락했고, 이거 다 빠진 거죠, 뭐. 네, 전일 대비 극단적인 하락폭이 전체 지수에 확인됐다. 극단적인 단어를 썼네요. 전반적인 리스크 오프, 위험 회피, 장세가 일어나고 있다. 예, 모든 업종 일제 하락했다. 뭐 전체 시장 마이너스 5.97%, 기술주 거의 뭐 이게 기술주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6%뭐 이런 식이야 뭐. 반도체가 마이너스 7% 이런 식이야. 그냥 기본이 아무리 적은 게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가 그나마 여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마이너스 4.89%, 부동산이 마이너스 4.6,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가장 적은 거야. 다 빠졌어. 뭐 에너지, 산업재, IT 뭐 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덜 빠졌다. 마이너스 3.56%. 물론 빠진 게 다 빠졌어. 다 마이너스야. 테슬라 마이너스 10.42%. 알파벳이 그나마 선방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이 덜 빠졌구나. 알파벳이 마이너스 3.20%. JP 뭐 금융 쪽 마이너스 8%. 무차별적인 매도세 발생, 무차별적인 거시적 이슈 또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네, 이렇게 폭락했다는 소식을 좀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계속 봐야 돼. 그러면 그게 이제 머릿속에 각이 되는 거지. 과정이 나의 생각을 올바르게 조정해 주는 거죠. 네, 유럽 시장. 아까 뭐 보신 것처럼 네, 유럽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스톡스 600이 마이너스 5%대 빠졌고 주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8.3% 빠졌습니다. 네, 금요일날 영국, 독일, 프랑스 마이너스 5%, 독일은 마이너스 4%, 프랑스는 마이너스 4%. 은행업 마이너스 8.5. 은행업은 많이 빠졌다. 이거 유럽이에요. 명품, 특히 유럽은 명품이 많죠. 마이너스 5.2% 하락. 미국의 전방위적 수입 관세 부과와 중국의 보복 관세 발표가 글로벌 시장 침체 가능성을 자극하며 투자 심리를 급격히 악화시켰습니다. 네, 관세 부과율 중국의 54%, EU에는 20%, 영국 10%. 영국은 상대적으로 좀 노르웨이 15%, 스위스가 31%. 와. 그리고 품목별로는 자동차에 25%,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에는 기존 관세가 25%. 하여튼 25%. 근데 이게 이제 관세 부과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자동차부터 출발했죠. 중국 정부는 2025년 4월 10일부터 4월 10일 근데 발표를 하긴 했죠. 4월 10일부터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34%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대응 발표 시점 2025년 4월 4일 현지 중국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차이나 잘못됐다. 중국은 잘못 대응했고 당황했다. 그들이 가장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중국은 잘못 대응했고 당황했다. 중국이 당황했다. 그들이 가장 감당할 수 없는 행동. 야, 근데 이게 웃긴 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봐봐. 중국이 34%,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54%였잖아. 그래서 중국이 34%였잖아. 근데 이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또 부과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뭐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올라가는 거 그러다 뭐 100% 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뭐 같이 죽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엉망이야. 엉망이야, 진짜.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웃긴 게 뭐가 있냐면은 잘 봐봐. 이게 빠진 게 오늘 미국 증시가 폭락한 게 중국에서 관세 부과를 한 거잖아. 그걸로 빠진 거라.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럽에서도 또 관세 부과, 보복 관세 부과를 최소 못해서 10%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미국에서 20% 했으니까는. 근데 이거 봐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들이 가장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러면 에스컬레이트 되겠지. 그러면 다시금 또 미국에서 또 관세 부과, 중국이 또 관세 부과, 또 관세 부과, 또 관세 부과. 예, 엉망. 예, 한번 봅시다. 어디까지 에스컬레이트 되는지, 어디까지 상승하는지 봅시다. 엉망이야 진짜. 하여튼 해도 해도 이게 무슨 경제를 뭐 감정으로 해. 아 진짜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아. 아무 개념도 없는 것 같아. 네, 은행업이 마이너스 8.5%, 명품, 스톡스 럭셔리 10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루이보통 같은 거 해가지고 포함해가지고 네 마이너스 5.2% 하락했죠. 4년 만에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머스크 해운 물류 쪽도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물류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긴 하겠죠. 머스크가 마이너스 9%. 해운 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죠. 머스크. 야 근데 거기가 마이너스 9%. 아 진짜 다 엉망이다. 뭐가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 진짜. 네 유럽연합이 주요국 반격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게 뭐 어쩌자는 거야. 이후 집행위원회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 경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기업에 미국 내 신규 투자 보류 요청. 아 미국에다가 신규 투자하지 말 것을 요청을 할 거라고 하나 보네요. 이게 거의 감정의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독일 경제부 장관 대행 노베르트 하벡 유럽이 단결하며 트럼프는 압박에 굴복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야, 골드만삭스 영국 성장률 하향 전망 0.8에서 0.7. 네, 미국 주도의 전방위적 관세 조치로 인해 글로벌 경제는 경기 둔화 및 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이 그 충격의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엔 미국인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미국만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유럽도 영향을 받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은 수출 중심의 나라긴 한데 지수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리스크 자산 회피, 소비 위축 우려, 리스크 자산 회피, 소비 위축 우려, 무역량 감소 전망이 반영되어 전방위적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가능성 언급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시장은 이렇습니다. 그럼 유럽 시장까지 봤고, 그다음에 한국, 아시아 증권시장. 근데 아시아 쪽은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게, 근데 뭐 그렇게까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 시장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칭밍 페스티벌 청명절 네 중국과 홍콩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이게 중국 시장이 뭔가 움직여줘야지, 홍콩 시장이 뭔가 움직여줘야지 아시아 시장의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중국과 홍콩 시장이 금요일날 이날은 중국 본토 및 홍콩 주시장이 청명절 연휴로 휴장 중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는 그냥 일본 증시 기준으로 본다면은 니케이가 마이너스 2, 토픽스가 좀 많이 빠졌다. 근데 한국 증시는 뭐 상대적으로 선방했고, 어,
단순한 일시적 하락이 아닌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 정치적 리스크, 주요 지수 약세장 진입 등 구조적 리스크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술, 수출, 대기업 중심의 주가 하락이 뚜렷하며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 근데 오히려 워렌 버핏은 투자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한국은 정치 이벤트로 단기 변동성이 예상되며 호주는 자원 중심 산업 구조의 수익성 감소. 뭐 이건 넘어갑시다. 그냥 아시아 증시는 그냥 살짝 좀 일본 증시가 좀 많이 빠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 한국 증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까요?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까 전에 제가 방송하면서 중간에 방송이 약간 끊겨가지고 그거는 다시 한번 이게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함께 살펴보고요.